구매된 같은 경우는 카드는 국민카드에서 나온 카드들이 좋다고 하는데 부업으로 할 경우 뭐 영업금지가 있으신 분들은 어머니 명의나 와이프 명의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4년 전인가 5년 전쯤에 장모님을 경찰서에 데리고 갈 뻔했습니다. 소싱은 찾는 거예요. 맞아요. 온라인에서 팔 물건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해외든 국내든 찾는 행위를 소싱이라고 이야기해요. 닥치고 업로드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업로드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업로드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업로드를 장려하기 위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고객의 객자예요. 손님 객자고, 단가는 말 그대로 고객 한 명이 사는 평균 금액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전체 매출이 하루에 100만 원이 났다고 쳐요. 근데 주문 건수가 20건이 있었어요. 그럼 객단가는 얼마인 거죠? 100만 원 나누기 20 하면 되는 거잖아요. 평균 객단가가 5만 원이다.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은 보통 고가의 상품, 뭐 크무비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되게 5만 원 언더예요. 배송비 포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객단가가 10에서 15만 원 정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15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 좀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근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동일한 매출에서 조금 리소스가 그나마 조금 덜 들어가는 편이죠. 그래서 객단가가 이 사람이 잘 지금 상품을 업로드하고 있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객단가가 높으면 좋다.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높게 되면은 매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상품이 한 개나 두세 개를 가지고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날아가 버리게 되면은 사실 사업이 위태위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객단가, 평균적인 객단가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나한테 남는 순이익을 이야기해요. 보통은 이렇게 계산하죠. 고객 결제 금액 마이너스 플랫폼 수수료 마이너스 배송비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제 배송비 마이너스 내가 사온 물건의 원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편이죠. 그러면 나한테 얼마 떨어지는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부가세도 빼고 뭐 사업소득세도 빼고, 이거는 솔직히 좀 오바고, 거기까지 하는 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내가 얼마 벌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충분히 백마진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퉁치고 그냥 그 정도만 빼고 순마진을 정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보통 수입할 때 혹은 수출할 때 쓰이는 말인데요. 해외에 있는 물건을 세관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다 포워딩이라고 이야기해요. 배송 대행지의 약자인데요. 요즘은 한국으로 직배송해주는 회사들이, 쇼핑몰들이, 해외 쇼핑몰들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전에는 국내 로컬만 전부 다 소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해외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도 한국으로 받아들이려면은 어딘가 일정한 주소로 모아서 이거를 한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아직 대부분 대세긴 한데, 그래서 배송만 대행해준다, 물건을 대신 받아준다 해서 3PL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물건을 받아서 포장만 다시 하거나 택을 붙여갖고 다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를 배송 대행지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3PL, 4PL의 개념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에서 세관에서 우리 집으로 오지 않고 중국에서 세관에서 바로 창고로 갑니다. 그럼 창고가 물건을 맡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고에 대한 임대료도 내요. 내가 자리를,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만 매달. 그러면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주문서를 창고에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창고가 확인해보고 이거 물건 하나 보내고 요 물건 하나 보내고, 배송 역할도 해줘요. 재고도 관리해주고요. 자, 이게 3PL이에요. 4PL은요, P가 하나 더 붙은 거네요. 그쵸? 주문을 수집하는 걸 내가 했잖아요. 셀러가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내주는 것도 셀러가 했고, 출고한 다음에 창고에서는 다시 나한테 그 출고한 내역을 나한테 보내줘갖고 내가 그걸 보고 다시 내 플랫폼에다가 통장 번호를 밀어 넣을 거 아니에요. 원래 상품 준비 중이었는데 전부 다 배송 중으로 다 바꾸면서 트래킹 넘버 다 집어넣고 어떤 택배를 쓰는지 다 넣고 이걸 하잖아요. 이거를 자동화해주는. 그럼 4PL에서는 제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반품이 왔거나 교환 건수가 있을 때 제대로 어떤 상품이 왔는지 다시 하거나, 아니면 재고를 보고 이제 재주문을 넣어야 되는 시점을 찾거나,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한 달에 한 4만 원, 5만 원 정도만 더 내면은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3PL에서. 이 약자인데, 광고 단가를 설정해 놓고 클릭할 때마다 그 광고비가 소진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이버 상단에 있는 그 링크도 다. 아니야, 그거는 이제 파워링크. 근데 파워링크는 그것도 CPC 개념이긴 해요. 클릭할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긴 하는데, 삼각대를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상단에 노출되게끔 이렇게 긴 문구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걸 파워링크라고 이야기해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페이지에 상단에 한 3개 정도, 그리고 2페이지 상단에 3개 정도, 3페이지 상단에 3개 정도, 이거 다 광고예요. 보통 이제 CPC 광고 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 광고 CPC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삼각대를 눌렀을 때 상단에 나오는 3개, 2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3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판매를 하다가 제품이 결함이 발생된 거야. 아니면은 받아야 되는 인증을 한 개를 누락하거나,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그거를 전부 다 전량 회수를 하거나, 이런 걸 리콜이라고 이야기해요. 한창 잘 팔고 있다가도 리콜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리콜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상품에 결함이 있는 거죠. 리콜된 제품은 못 사용하는 거니까 폐기해야 돼요. 그럼 그것도 다 이제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예. 그래서 상품을 소싱할 때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소구점은요, 평범한 상품이지만 여기에서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 할 수 있는 점들, 이런 거. 자, 이 상품의 소구점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귀엽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구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왜냐, 귀여운 상품들은 많으니까. 그런데 이 오리발이 길어. 그리고 이 오리발이 생각보다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핸드폰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게 이제 마케팅 소구점이 되는 거지. 예, 그런 거를 보통 소구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다가 녹여서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니즈와 내가 소구한 니즈가 일치가 되는 순간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시중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부분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겁나 해갖고 우리 같은 셀러들이 쉽게 상품을 찾거나 쉽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예요. 월 구독을 하는 사이트. 데이터를 전부 다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니까 어떤 사이트든 그 유사한 사이트가 되게 많거든요. 판다링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동. 말 그대로 그냥 이 상품이 마음에 들어. 진짜 손으로 직접 하나씩 올리는 거야. 쳐가면서 텍스트도. 그걸 이제 수동이라고 하고요. 반자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상품을 올릴 건지 픽 하고 키워드도 내가 설정하고 그 외 거는 그대로 긁어다 올리는 거를 반자동이라고 해요. 그럼 대량은 뭐냐? 내가 어떤 사이트 마음에 들어. 그래, 어떤 카테고리 딱 집어 쭉 빨아서 그냥 한 번에 올리는 거. 그러니까 설정이 더 단순하고 설정이 되게 적당히 복잡하고 완전 어렵고, 이거에 따라서 대량, 반자동, 수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수동은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뭐 위투머니 스탠다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도와줄 수 있겠고, 그리고 대량은 말 그대로 이 카테고리 쭉 빨아. 뭐가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량은. 근데 요즘은 대량을 안 쓰는 추세고, 왜냐면 상품 수 제한이 있거든요, 플랫폼마다. 그래서 대량을 하게 되면 금방 그 슬롯이 차기 때문에. 경쟁 강도라는 게 뭐냐면, 경쟁의 강도가 얼마나 되냐, 경쟁의 세기가 얼마나 되냐, 경쟁이 세냐 안 세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무드등을 팔고 싶어. 그래서 무드등을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하는지 확인을 했더니 한 달에 3만 회를 검색을 하는 거야. 3만 회. 근데 네이버 쇼핑에서 무드등을 치니까 상품이 10만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10만 나누기 3만 해봐요. 그러면 3점 얼마가 나오겠지. 이걸 경쟁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상품일 수 있겠죠. 왜냐, 경쟁이 심하지 않겠죠. 3만 번 검색했는데 3만 개의 숫자가 나와. 그럼 경쟁 강도가 1이잖아요. 근데 3만 번 검색했는데 상품은 15,000개 나와. 그럼 0.5점. 그래서 보통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 미만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키워드가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좀 무의미하죠. 그냥 시장의 전체적인 크기를 보고 시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경쟁 강도를 보고 상품을 소싱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차라리 볼 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느냐 정도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재권은 지식재산권을 이야기해요. 지식재산권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이 3가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내가 모르고도 침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보이는 거는 상품 이미지, 브랜드 상표권, 그리고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잘못 쓰게 되면은 지재권 위반으로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특히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재고를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자가 이 상품을 팔라고 허락해 준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 상품을 그대로 갖다가 올리기 때문에 지재권 위반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가장 심각한 거는 가품을 팔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상표권을 위반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케이스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브랜드를 아예 글로벌 브랜드를 팔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그런 데선 좀 자유로워요. 그러면 저작권은 이제 상품 이미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글로벌 기업들은 저작권을 가지고 딴지를 걸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성수기가 다가왔을 때 그때쯤 구매 대행으로 팔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지고 간 사람들에게 상품을 좀 내려주세요 라고 정도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내가 받아갖고 찍어야 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상세 페이지나 막 그런 거 만들 때 지지권 문제 없냐고. 문제가 왜 없어요? 문제가 다 있지. 하지만 그걸 최소화하려고 뭐 눕기를 따거나 근데 눕기를 따도 시비를 걸면 걸릴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완벽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건 없어요. 내가 직접 찍지 않은 이상은요. 그냥 내리면 돼요? 아니죠. 내리면 끝나는 거면 참 다행인데 합의를 하자. 아니면 고소하겠다. 어쨌든 법 위반한 거는 팩트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수 없으면은 뭐 범죄 기록이 남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 11번 있죠. 네. 구매 대행이나 이렇게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경찰서를 많이 간다고 하시는데 그런 게 다 이런 건데요? 네, 거의 대부분 그런 일 때문이에요. 라이센스?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이제 온라인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라이센스가 어디에서 필요해요? 사실 초보자들은 거의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라이센스라는 게 물건을 팔 수 있는 뭐 독점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받으려면요 MOQ가 굉장히 높아요. 최소 발주 수량이 되게 높고 그리고 내가 나를 설명하는데 나는 그냥 영세한 상인인데 유럽에 되게 잘 나가는 브랜드를 받기 위해서 나를 좀 설명해줘야 돼. 우리 회사의 규모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내가 정말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자본금도 적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이 상품을 주려고 하겠어요? 공급을 하려고 하겠어요? 사실 저도 받기 되게 힘들어요. 계절성은 말 그대로 여름, 겨울, 봄에만 잘 팔리고 여름에만 잘 팔리고 겨울에만 잘 팔리고 이런 걸 얘기하고요. 이 시즌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즌에는 계절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뭐 계약 시즌이다, 휴가 시즌이다, 아웃도어 시즌이다, 뭐 아니면 결혼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들 있죠. 그 시기에만 잘 팔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해요. 사실 초보자들은 계절성과 시즌성 이런 것들 특별한 이벤트들만 알면은 그 앞에서 그와 관련된 최신성 상품들만 업로드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할 때 누군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개인통관부라는 걸로 바뀌면서 그걸로 이제 대체가 된 거죠. 통관장에다 제출해야 되는 나의 식별번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관세청 홈페이지 이름은 그 유니패스라고 하잖아요. unipass.customs.go.kr인가?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진짜입니다 라고 소명을 한다.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항변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 뭐 부가세 소명 나왔다 그러면은 매출액에 비해서 부가세가 좀 적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소명 준비하겠습니다. 자 뉘앙스 뭔지 알겠어요? 요즘에는 정품인증 소명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요즘 플랫폼 CS 하시는 분들도 정말 진짜 셀러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별의별 걸 다 별의별 걸 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류를 뭐 정품 인증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인보이스 달라고 하고 그리고 딜리버드 된 내역도 달라고 하고 영수증도 찍어서 달라고 하고 상품 물건 받은 것까지 찍어서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영수증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고 빡세요. 근데 그렇게 한번 인증을 해야지 또 글로벌 브랜드들을 또 팔 수 있으니까 초보 사업가 분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일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아 진짜 많다. 와, 난 가볍게 생각했는데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쳐놓기라도 하지. 죄송해요. 더 하고 싶은 단어 있으신가요? MVP 이거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미니멈 비저블 프로덕트. 그러니까 고객의 선보일 때 너무 많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시간을 놓치거나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상품 가치를 띄었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의 눈에 보이는 상품이었을 때 그때 바로 선보이고 타이밍 놓치지 말고 이제 고객에게 피드백 받아가면서 상품을 개선해 나가면서 나갔으면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준비를 너무 많이 해요. 구매 대행도 너무 많이 준비하고 뭐 병행 수입도 너무 많이 준비하고 소싱도 너무 많이 준비하는데 물건을 올려서 시장에서 평가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났네요.
저는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개념이고 작은 개념이고 뭐 나중에 알아도 되겠지 뭐 그냥 뉘앙스만 알지 뭐 이런 거보다는 꼼꼼하게 하나씩 준비를 현재부터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청사진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